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2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정책팀장을 하고 있는 이봉우입니다. 인정드립니다. 김원경 사무처장님께서 바쁘시죠? 네. 예,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바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좋은 일 하러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보도 준칙을 만들고 있는데 인권하고 관련된 네. 그거 초안은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인권 뭐 많은 보도 분들하고. 가이드라인 뭐 이런 거. 예. 그거를 또 만들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사실 이게 민원연이 해야 되는 일인데 민원연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거죠. 상당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군데서 저희를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죠? 예. 그래서 또 좋은 보도 준칙이 나와주기를 기대하면서 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미디어 스크랩은 생략하고요. 내일 처장님이 계실 때 좀 중요한 얘기, 네. 마음 아픈 얘기를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언론계에 있는 일 중에. 어제 저희가 예고해 드렸던 대로 올해의 좋은 보도상. 맞습니다. 네. 그거를 발표를 하는데 이제 발표가 됐고 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네. 드리려고 간단하게. 왔습니다. 네. 어제 민주시민 언론상과 성녀보 특별상을 소개를 해드렸죠. 네. 네. 연말 시상식의 또 다른 꽃인 올해의 좋은 보도상 각 부문별 선정 결과와 그 사유를 우리 심사위원단의 주옥과 같은 심사평을 오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주옥과 같은. 네, 제 날이 갈수록 해마다 우리가 이거 올해의 좋은 보도상을 2016년도인가요? 그때부터 드리기 시작했는데 회의 들어갈 때마다 역시 참 이 전문가분들과 시민분들이 심사를 하시면 참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민원연에서 주는 상이다 보니까 민원연 너희끼리 그냥 주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죠. 예. 뭐 그 말씀도 드릴게요. 예. 네. 뭐 심사위원단 얘기도 나옵니다. 네. 먼저 어디가 선정이 됐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민원연 올해의 좋은 보도상 신문 부문 한결의 창간기획 대한민국 요양보고서가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한결의 24시팀의 권지담, 이주빈, 정환봉, 황춘아 기자님께서 이 기사를 위해서 힘써 주셨습니다. 이분들은 상을 진짜 많이 받으시네요. 예, 뭐 여기저기서 워낙 많이 받은 상이에요. 이게 아마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이어진 창간 개혁이었는데 이게 취재 기자가 직접 몇 달간 공부를 해가지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실제로 돌봄 노동을 현장에 가서 하시면서 기사를 쓴 거예요. 그렇죠. 예. 당연히 그런 부분이 이 취재의 어떤 열의와 현장성이 당연히 심사에 반영이 됐겠죠. 그래서 심사위원단께서는 이런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노동, 고령화, 복지 등 시대적 과제를 모두 녹여낸 시의적절한 기획이다. 기자가 직접 자격증을 따서 현장으로 들어가는 등 심층 취재에 심혈을 기울였다. 데이터 분석, 현장 취재, 데스크 등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팀워크와 협업 정신이 빛났다. 이 마지막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협업 정신. 이 기자 한 분이 자격증을 따는 동안 네. 기다려줬다는 거죠. 자격증 공부하려면 일을 상대적으로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거를 이 기획 기사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배려해줬다는 거죠. 한겨레에서 배려를 해줬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우리 언론이 요새 힘들다 그러는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협업, 회사 내에서의 협업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부분도 높게 평가를 해주신 거죠. 그렇군요. 요양보고서 이 기획보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부문 MBC 뉴스데스크의 소수 의견이 선정됐습니다. 소수 의견. 예, 네. 소수 의견 이거 코너입니다. 코너죠. 코너. 뉴스 안에 있는 코너. 맞습니다. 네. 이게 매일매일 나가는 코너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뭐 일주일에 하나 정도 나가나요? 아무튼 그런 코너인데 뉴스데스크의 곽승규 기자 그리고 인권사이팀의 이유경, 조희형, 양소연 기자께서 힘써주셨습니다. 이 코너는 MBC가 이런 취지로 만든다고 딱 써놨어요. 우리 주변의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듣고 대신 따져 묻겠습니다. 네, 우리 이웃들 어떤 권력의 횡포나 사회적 부조리에 빠져 있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소외된 이웃들이 있죠.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마이크를 주는 그런 코너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정말
다른 매체에서 볼 수 없는 우리 사회에 여러 부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 그래서 기성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이전에 화제가 되었으나 지금은 관심에서 멀어진 우리 이웃들의 고통을 다루고 있다. 이런 점들을 우리 심사위원단에서 높게 평가를 하셨고요. 이게 또 특종도 아니고 막 엄청나게 큰 규모의 기획 보도도 아닌데 네. 과연 그렇게 속보 경쟁, 특종 경쟁, 어떤 선정성 경쟁 이런 것들만으로 언론이 굴러가는 게 지금 현 세태다. 그런 상황에서 이 소수 의견이 보여주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런 시의성 같은 것 또는 화제성 같은 걸 좀 놓치더라도 언론이 하는 역할 기본적인 게 뭐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거다. 시민들을 대변하는 것. 그냥 시민들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그렇게 언론의 본령을 확실하게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가치를 발할 수 있다는 걸 이 뉴스데스크가 소수 의견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네. 이게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네. 1년이 좀 넘어갔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MBC 뉴스 정상화의 어떤 상징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게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일단 돌아온 PD 수첩 그리고 MBC 뉴스데스크 안에 소수 의견 말고도 인권 사회팀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 팀이 다 만드는 거예요. 뭐 바로 간다 이런 코너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이게 다 뭐냐면은 화제성이고 시의성이고 또는 막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시끄러운 이슈를 떠나서 현장으로 가자. 우리 국민들의 현장과 일상으로 가자는 코너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식상한 말 같은데 아무도 안 해요. 그렇지. 생각해보면 뭐 받아쓰기나 하고 있고 네. 뭐 그러고 있으니까. 네, 물론 뭐 다른 뭐 한겨레나 경향신문, 뭐 시사인 뭐 이런 매체들에서 가끔 볼 수 있지만 MBC 뉴스에서는 방송사거든요. 그렇죠. 방송사가 데일리 뉴스에서 그런 코너를 한다. 이게 상당한 상징성이 있는 그런 코너라는 것을 심사위원들이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네. 온라인 부문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의 로비스트 박수환 문자가 선정됐습니다.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렇죠. 네. 이게 사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몰라요. 그래요. 왜냐면은 정말 우리가 뉴스타파가 보도하는 거 다들 보도 안 한다고 많이 얘기하지만 그렇죠. 이건 진짜 아무도 안 했어요. 뉴스타파 박수환 문자 취재팀의 한상진, 홍여진, 임송희, 강민수, 강현석, 김강민 기자, 박경현, 신동윤 PD, 최영석, 정영민, 신영철 촬영 기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언론과 기업과 그리고 로비스트 이분이 이제 그 광고 대행사 대표예요. 그렇죠. 광고 대행사 그리고 기업, 언론, 권력기관, 카르텔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를 박수환 씨 핸드폰에 있던 문자 메시지 3만여 건을 전수 분석해서 만들어낸 뉴스타파가 아니면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그렇죠. 예, 그런 기획 기사였습니다. 다른 언론사에서 받지도 않고 그래서 더 가치가 큰 건데 이게 왜냐면 언론사들이 정말 이런 표현 써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더럽게 영업을 하고 있는 비굴하게 진짜 이름을 알만한 언론사는 물론이고 처음 보는 언론사들도 진짜 수두룩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 매체들이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한다는 거예요. 영업을 한다는 건 광고를 판다는 게 아닙니다. 기사를 팔고 있어요. 기사를. 그렇죠. 네. 그 기사를 판 거에 대가가 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다른 게 있는데 뭐 선물도 주고요. 네. 이 박수환 씨한테 아주 고가의 선물도 주고요. 그러면은 박수환 씨는 또 이렇게 언론사 기사만 거래 대상으로 중개해 주는 게 아니라 언론사 고위 간부가 부탁한 좋은 회사의 취업 청탁 이런 것도 해주고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기사 거래 행태를 낱낱이 파헤쳤던 보도입니다. 이 보도가 상당히 가치가 큰 게 이 박수환 씨가 제대로 재판을 받았는데 제대로 처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주목을 좀 해주셔야 되는 그런 기사입니다. 시사 프로그램 부문 공동수상입니다. 우리가 올해 좋은 보도는 웬만하면 공동수상을 안 드려요. 워낙 많으니까. 잘 안 드리는데. 근데 이건 정말 안 드릴 수가 없었던 작품들입니다. 첫 번째는 KBS 밀정 2부작 등 임시정부 100주년 기획 연속 보도가 선정됐습니다. 이것도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텐데. 네. KBS 탐사보도부의 이재석, 이세준 기자, 강민아, 최세환, 맹지연, 김슬기 작가, 권순두, 이정태 촬영기자, 김광만 연구원, 성동혁 편집감독, 이승희 번역가, 유성훈, 장종락 음향 담당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제작진이 많네요. 예. KBS가 진짜 이것도 탐사보도부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중국에 가서 독립운동가들을 팔아넘긴 밀정의 행적을 중국 측의 사료들을 다 찾아 나선 거예요. 왜냐하면 독립운동이 주로 만주나 그렇죠. 상해 이런 데를 무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서들도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국 국민당의 문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많아요. 중국 국민당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에서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런 사료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다니면서 결국은 밀정 혐의자 895명을 다 찾아내서 실명을 공개해버렸어요. 와. 이것도 용기 있는 행동. 대단하다. 예. 그리고 또 KBS가 밝혀낸 게 뭡니까? 지금 국립현충원에 묻혀있는 독립운동가들 중에 그 바로 옆에 그 밀정이 위패로 모셔져 있는 이런 황당한 경우도 있다는 걸 파헤쳤죠. 아, 국립현충원에 밀정이 묻혀 있다고? 네. 야. 국립현충원에 친일파도 묻혀 있어요. 아, 예. 참. 그래서 사실 국립현충원에 친일파가 묻혀 있다. 반민주주의 인사가 묻혀 있다. 이런 거는 과거에도 이미 몇 번 문제 제기가 됐는데 밀정은 그 누구도 파헤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역사학계에서도 완전 공백지대예요. 왜냐하면 사료가 없어. 그리고 두 번째 밀정들은 말 그대로 밀정은 뭡니까? 원래는 독립운동가야.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라고 하면 안 되죠. 겉으로는. 스파이죠, 스파이. 네, 겉으로는 독립운동가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잘했고 예. 여기서 가서는 또 저렇게 하고 있고. 예. 그래서 KBS가 찾아내신 분들 중에 독립유공자들이 많아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그런 이런 역사의 공백지대를 기자들이 찾아 나섰다. 아,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기자들한테 원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자만이 할 수 있는 거를 했네요. 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을 텐데 중국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한 일 하셨어요. 사실 그 밀정 2부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임시정부 100주년 기획보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기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그리고 공동수상으로 두 번째 MBC PD수첩. 네, 역시 올 한 해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올 한 해 진짜 작품이죠. 예. 열심히 하셨습니다. 박건식 부장, 김환균 팩트체크 팀장, 한학수 앵커, 박상준, 김재영, 이중각, 임채원, 김동희, 서정문, 김정민, 조철영, 김경희, 이세진 PD, 정재용, 윤희영, 장은정, 조희정, 신혜진, 간민주 작가께서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올 한 해 언론부터 검찰까지 권력의 정점에 선 그 사람들과 아주 당당히 맞섰던 권력의 횡포라면은 그 어떤 압박과 뭐랄까요, 공포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던 PD수첩입니다. 그렇죠. 이게 원래 PD수첩이 갖고 있던 정체성이죠. 네. 예. 일단 부딪힌다. 막 검사한테 막 협박당하고 그래도 부딪힌다 이거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돌아왔습니다. 올 한 해 보시면 이게 정말 대단한 게 MBC PD수첩이 상당한 역량을 쏟아부으면서 많은 회차를 할애한 대상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가 조선일보입니다. 아, 맞아. 네. 맞아. 장자연 사건, 그리고 그 사주 방씨 일가의 그 부인, 그 부인에 대한 어떤 폐륜 행위, 네. 폭행, 그분이 또 돌아가셨거든요. 그렇죠.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런 사건들을 다 파헤쳤고, 또 하나는 어디다? 검찰이다. 검찰에도 정말 많은 방송 회차를 할애했습니다. 이 PD수첩이 검찰이라고 해서 무조건 뚜까팬 건 아니고, 윤중천 사건, 그리고 조국 사태와 관련된 그 표창장 위조 사건에 지금 기소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지금 재판부가 난리가 났어요. 재판부가 호통을 쳤죠. 네, 검찰한테. 재판부가 심지어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 판사들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한다. 검사들도 제발 그런 거 인정을 좀 해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 그리고 검사 범죄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검사들의 비리와 어떤 병폐를 고발했는데, 중요한 게 그 여러 사건을 관통하는 게 검찰 조직의 뿌리 깊은 여러 관행들, 제19 감싸기, 불법적인 수사, 전관예우, 언론 그리고 정치 권력과의 결탁,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꾸준하게 일관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네, 그 관행들이 잘못됐다는 걸. 이런 것들도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MBC PD수첩의 특징이었습니다. PD수첩 진짜 올해 대단했습니다. 네. 조선일보하고 검찰하고 1년 내내 싸운다? 이거 어느 언론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누가? 어느 프로그램이 하겠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예. 그런 점에서 당연히 상을 줄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 부문, 저희가 작년부터 드리기 시작한 올해인가요? 올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시사 프로그램 말고 다른 교양 프로그램도 드리기 위해서 신설한 부문, KBS 거리의 만찬이 선정됐습니다. 남진현 팀장, 박상욱, 이이백, 조현웅, 김승용, 박정환, 이승윤, 이상혁, 길다영, 서지원, 이승문 PD, 이주희, 정세영, 김보경, 김선영, 박민지, 김혜인, 문효정, 장세정, 이승후 작가, 이윤호, 정현진, 이은비 촬영 감독께서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단 그리고 민원인 활동가들이 평가하는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이게 언론 비평 역할을 하는 시사 예능이에요. 이게 굉장히 새로운 형태인 거죠. 야, 이거 어렵다 이거. 네. 시사 프로그램에 어떤 새로운 장을 열었는데 매 회마다 언론을 주제로 하지 않아도 언론 비평이 꼭 조금씩은 다 들어가고 그거를 언론 전문가나 기자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진행자들이 하는데 진행자들이 연예인들이에요. 가수 이재 씨, 네. 개그맨 개그우먼 박미선 씨. 지금은 그리고 최근에 가수 양희은 씨도 나왔는데 그 전에는 뭐 다른 분들도 나왔습니다. 네. 진행자로. 그런 분들이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관점과 직관과 어떤 공감으로 언론 비평을 해요. 야, 이런 거예요. 이건 저널리즘적으로 사실관계의 절차에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이 기사의 주인공이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다가간단 말이죠.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아무도 그동안 그렇게 시도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우리 민원연 활동가나 사무처장님도 방송 나가서 언론 비평할 때 그런 식으로 못 하거든요. 그렇죠. 일단 경직되거든요. 네. 뭔가 전문적인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프로그램이 그런 틀을 깼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언론 비평을 시사 프로그램에 녹여냈다는 점을 우리 심사위원장이 높게 평가하셨고 이 프로그램도 역시 특징은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방송국으로 초대해서 또는 현장에 찾아가서 식사를 한 끼 같이 하는 컨셉이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소외된 이웃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KBS, MBC가 상 받는 거 보시면은 그동안 KBS, MBC가 해야 되는데 못했던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우리 이웃들에게 직접 찾아간다는 거죠. 예, 공영방송이 해줘야 되는 역할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한미디어 부문 팟캐스트 바꿀래요가 선정됐습니다. 바꿀래요? 예. 팟빵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팟캐스트 바꿀래요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좋습니다. 바꿀래요 제작진 이동민 무용인 희망연대 오롯 독립기획자 명숙 그리고 이혜정 두 분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십니다. 안병호 전국 영화산업노조 위원장, 최은실 전국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께서 만들고 계십니다. 네.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팟빵에서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예. 네. 저도 이번에 우리 후보에 올라와서 심사 과정에서 몇 개 들어봤는데 우리 심사위원단에 솔직한 심사평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솔직히 재미는 없다. 자, 이거는 현재 그 노동 현장이나 어떤 인권 현장에서 실제로 그 실무를 하고 있는 활동가나 노조 위원장께서 만드시는 팟캐스트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벌어지지만 언론이 보도해주지도 않고 또는 보도할 수 없는 자, 수많은 투쟁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노동자들이 핍박받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하나하나 다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은 이제 전문가 한 분씩 나와서 그렇죠. 어려운 용어 소개해주고 투쟁 현장에서 싸우고 계신 분 한 분씩 나와서 다 소개해주고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방송국이나 기성 매체가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있는 운동가들, 활동가들 이런 분들이 직접 제작도 하고 직접 출연도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대한미디어가 뭘 해야 되냐, 어떤 구성을 가져야 되냐, 누가 나와야 되느냐의 표본과 같다는 것이 우리 심사위원단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재미가 좀 없고 사람들이 많이 듣지 않는데 이거 진짜 몇 명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네네. 네. 그런 걸로 우리가 상을 준다면 대한미디어 부문을 줄 필요가 없다고까지 하셨어요. 인기와 재미는 대한미디어 부문, 올해의 좋은 보도상 대한미디어 부문의 심사 기준이 아니다. 그렇죠. 대한미디어가 뭘 해야 되고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게 적격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예. 내용도 상당히 좋습니다. 꼭 한번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심사위원단으로는 민원연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심사위원장으로는 김중배 언론광장 공동대표께서 하셨는데 이 김중배 선생님께서는 1992년까지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하시다가 더 이상 나는 이 동아일보가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하면서 뛰쳐나오시면서 동아일보로 왜 뛰쳐나왔는지 언론인 선언을 해버리신 아주 상징성 있는 우리 언론계의 대원로십니다. 그리고 이광호 전태일재단 운영위원께서도 함께해 주셨고요. 민동기 미디어 전문기자, 최영길 한국외대 교수, 박영음 협성대 초빙 교수께서 심사위원으로 고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원연에서 민원연 활동 우리 모니터 활동가들 임동준, 엄재희, 박진솔, 공시영, 조선희 활동가, 김원경 사무처장께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아 이봉호 팀장 안 했나요? 네, 저는 심사위원단이 아니죠. 저는 모니터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는 서기로 들어가서 방금 전해드린 말씀을 다 받아 적은 사람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올해 좋은 보도 이게 짧게 하려고 해도 부문이 너무 많아서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고 아니, 자, 모든 분들 다 축하드리고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시상식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12월 19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4층에서 있습니다. 누구나 찾아올 수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구경하시고 또 생각보다 유명인들이 많이 옵니다. 와서 좋아하는 언론인 또는 좋아하는 방송인 있으면은 사진도 같이 찍으시고 즐거우시다. 유명인이라니까 좀 웃긴긴 한데. 유명인들 많이 옵니다. 아는 기자들, 뭐 네. PD들, 뭐 네. 얼굴 아는 분들이 좀 네. 많이 온다. 네, 막 사장님도 와요. 그러니까 아, 맞다. 네, 사장님도 오고 그러니까 사장님들 와서 같이 사진 찍죠. 그럼요. 예. 이 시상식에 오는 거는 그 재미 아니겠습니까? 와서 우리가 잘했다. 예. 사진도 같이 찍고. 사진 우리 시민 여러분 그 좋아하는 언론인 유명인 있으면은 사진 많이 찍어가시고. KBS, MBC 사장님 오시겠네. 그렇죠. 뭐 그죠? 확답은 할 수 없는데 최승호 사장님은 상 받을 때마다 매년 오셨고요. 그죠. 2번이나 그러니까 벌써 KBS는 오셨죠. 예. 그 전에 안 받았으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올해는. 올해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봐야죠. 알겠습니다. 많이 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저희가 또 전해드릴 모니터가 있습니다. 공시영 활동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달러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달러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달러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달러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 자, 누가 나왔죠? 네 신문 모니터 활동가 공시영입니다. 네. 네, 오늘 전해드릴 모니터 소식이 이거 제가 잠깐 봤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자, 어떤 기사를 들고 나오셨는지. 이게 그저께 나온 기사인데요. 동아일보의 명동 홍대 앞 텅 빈 점포 권리금 없습니다. 전통상권까지 불황 한파 이런 기사인데요. 요즘 길 가다 보면은 거리에 임대 찾습니다 이런 광고물들 붙어 있잖아요. 종종 보죠. 네, 그거 보고서 이제 전통상권까지 불황 한파 최저임금과 52시간 때문에 그런 광고물들이 붙고 있다 이렇게 설명한 기사입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기승전 최저임금 뭐 이런 기사의 또 한 종류가 나온 거네요. 최신판이네. 네, 그러니까 요즘 많이 나오는 이게 되게 요즘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요. 얼마 전 활동가들이 토론회를 가다가 그 종로의 건물들이 임대 표지 많이 붙은 걸 보고 기자들이 막 이런 거 찍어가서 기사 내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렇게 농담을 했었는데 그 다음 진짜로, 날인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네, 다음 날에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원연 활동가들이 모니터를요 한 1년 이상 하잖아요. 알아 그럼. 대충 야 이거다. 패턴을 이거 내일 나온다. 그럼 바로 나오는 거지 그냥. 근데 이제 저 같은 일반인이 느끼기에 실제로 이거 텅 빈 점포 많고 공실 많고 그래서 그 임대로 이렇게 내놓는 점포도 실제로 좀 더 많아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긴 하거든요. 이게 주 52시간하고 최저임금 때문이다. 이거는 뭐 어떻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 이 기사 자체에서 든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소제목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재탓이라고만 해놓고 나머지는 대부분 루포한 기사인데요. 네, 그 현장 취재 간 내용들을 소개한 건데 현장 취재 갔다는 곳이 논현동 영동시장 일대랑 홍대 입구 그리고 명동입니다. 그래도 세 군데나 갔네. 그리고 추가로 예로 든 곳이 이제 가로수길이나 뭐 경리단길 이런 데인데요. 그러고서는 근거로 든 곳을 보면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를 취재해가지고 이 발언을 땄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자를 취재하면 결론이 다르게 날 것 같은데? 어떻게요? 임대료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날 것 같은데? 그죠? 네. 꼭 그렇게 하진 않았고요. 아니고.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과도한 임대료가 공실의 원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았다. 와. 근데 부동산 임대업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래요. 임대료가 과도하다 그러면 자기네 장사 안 되는데 하긴 부동산 그러네. 업자들은. 예. 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이제 건물값 상가값이 올라가야 자기 수수료도 많이 받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대체로 건물주랑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볼 수 그렇죠. 있고요. 예.
과대한 임대료가 네, 원인이 그렇죠. 아니다. 그렇죠. 그 공인중개 업체가 있어요. 인터넷 업체가 있는데 맞아요. 여기서 상권 개발 팀장이라는 분이 예전보다 장사가 안 돼 임차료를 내기 어려워진 것이지 임차료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니지 않냐. 지난해는 최저임금 인상, 올해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본격화가 상권 불황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앞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 장사가 안 된다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근데 갑자기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근로제 주 52시간제를 얘기하셨네요. 아니 나는 이렇게 되면 나는 이걸 비교해야 된다고 봐요. 임대료가 얼마나 올랐나. 그러니까 같은 기간 동안 임대료가 오른 그 액수하고 최저임금으로 돈을 내야 되는 액수하고 어느 게 더 많이 올랐는지 그 차이가 얼마인지 그거는 비교해줬으면 좋겠어. 지금 이 기사에서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돼. 어떻게 그런 어려운 걸 합니까 기사들이? 지금 이런 기사를 보면서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돼요. 이 기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쓰셨는지 재미있게 우리가 읽어줘야지. 아니, 그런 걸 많은 걸 원하면 아니 안 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임대료는 몇 백씩 오르고 인건비는 몇 천 원, 몇 백 원 오르는데 그런 건 경제학자분들이 하셔야 되지만 아 이게 말이 대부분의 되나? 경제학자들은 그런 걸 하지 않고 기자들도 그런 경제학자를 굳이 찾지 않죠. 아, 하여튼 네, 또 뭐 있습니까? 또 뭐 근데- 이것만 끝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끝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더 근거로 된 얘기해. 게 근거로 된 게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정말로 이게 끝입니다. 진짜로? 네, 근거로 된 게 정말로 이게 끝이고요. 와 대박이다. 다른 얘기도 했어요. 뭐 그 취재원들이 진짜 잘 찾아봐야 있는데 뭐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최근 회식을 줄이는 사회 분위기와 온라인 쇼핑의 성장으로 전통 상권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뭐 술자리가 줄면서 주류 매출이 큰 요식업 상인들의 타격이 크다. 뭐 이 정도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기사 쓰려면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난 숫자가 없는 이런 경제 기사는 너 진짜 황당하네. 근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어. 동아일보가 그 루포를 했다는 그 세 사례 있잖아요. 네. 이게 다 헛다리 짚은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왜? 왜 그렇죠? 왜냐하면 논현동 영동시장 일대, 네. 홍대 입구, 명동 세 곳을 현장 취재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 세 곳이 모두 주 52시간과 최저임금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 상권이 몰락한 게. 어쨌든 상권이 몰락을 했는데 예전보다 안 좋아지긴 했는데 그 이유가 동아일보가 소제목으로 뽑은 것처럼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 때문은 아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뭔가요? 진짜 근거? 네, 이제 논현동 영동시장의 경우에는 여기가 왜 떴냐? 그러면은 인기 방송인이자 프랜차이즈 경영인인 백종원 씨 있지 않습니까? 아. 이분이 여기에 1호점을 많이 냈어요. 영동시장에. 아, 그래요? 2014년쯤에 보면은 이제 백종원 가게 1호점 본점이 19개나 이 영동시장 거리에 있었대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백종원 가게가 쩌르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이제 상권도 뜨고 그랬는데 가게들이 이제 2016년 즈음부터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없어졌냐? 백종원 식당을 관리하는 더본코리아 관계자가 중앙일보 기사에서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요. 네. 여기서 고향과도 같은 이곳을 떠나게 된 것은 가파르게 오르는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 아 대박이다. 백종원의 가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임대료가 높아졌다면 상당히 높아졌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네, 거기 그렇죠. 장사 잘 아. 되는 데 아니에요. 그렇죠. 장사가 잘 되니까 임대료 올렸고 버티지 그래서- 못해서 나갔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권이 죽었다는 거 아니야? 네. 백종원네 가게에 무려 19개나 본점이 있었던 게 다 나가버리니까. 네, 그런 가게들 지금 다 공시된 거예요. 하하, 야 이거 동아일보 너무했네. 그런 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말이 안 진짜 됐어. 명백하게 임대료를 문제 원인으로 짚었고요. 아까 어. 그 임대료가 공실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와. 진짜. 이 부동산 업자면 이런 사정을 알 수밖에 없을 텐데 참. 너무하시네. 3년밖에 안 그러니까. 지났는데. 또 다른 데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 네, 이제 가로수길과 경리단길, 홍대 상권은 아예 급격한 임대료 상승의 피해로 상권이 침체된 전형적인 사례로 그렇죠. 꼽히고 있어요. 홍대는 지금. 너무 유명하지. 네. 특히 경리단길의 경우는 최근 홍석천 씨가 경리단길 맞아요. 가게를 다 정리했다고 맞아요. 기사가 나고 있죠. 네. 여기서 계속 홍석천 씨는 이제 주차 공간 부족이랑 임대료 상승을 상권 침체 원인으로 꼽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홍대도 201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이제 홍대 라이브 클럽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등장과 임대료 상승 등의 원인을 이제 꼽고 있죠. 문을 닫은 네. 원인으로. 아니 다 임대료 상승 때문이라고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가로수길 역시 주간조선 기사에서 자영업자 인터뷰를 한 게 있거든요. 여기서 자영업자가 뭐라고 하냐면 굳이 소상공인을 잡을 것 없이 가로수길이 이름값을 원하는 대기업 하나를 잡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건물주들이 시세에 맞게 임대료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비어있는 곳들이 다 그렇게 임대료 올려서 나간 곳이에요. 가로수길을 찾는 사람은 줄어들고 가게 매출액은 해마다 반토막씩 나는데 임대료는 오르니 상인들이 버틸 수 있나요? 아, 그 동아일보 기자들은 조선일보 좀 봐야 돼. 그러니까 주간조선, 중앙일보 이런 거 좀 읽고 기사 좀 좀 쓰지. 읽어요. 그래서 너무하시네. 제가 동아일보도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동아일보는 옛날 기사 이런 게 별 안 찾아지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옛날부터 임대료를 별로 예, 신경 안 현실에는 썼구나.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명동 같은 경우에는 사드 보복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죠. 그렇죠. 그 명동 상권 주 고객이 중국인 관광객이었고 맞습니다. 이제 사드 보복 이후 중국인 방문객이 절반 수준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런 통계로 이미 나와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중국인들이 그 사이 한안역이 내려진 사이에 주된 관광 소비 형태가 바뀌었대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명동을 찾지 않는다 이런 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게 이 모두가 이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 이전에 다 일어난 일들이죠. 그러니까 아니 이 기사가 동아일보 기사가 너무 놀라운 게 그럼 이 기사 안에서 소제목으로 뽑았던 그 텅 빈 점포의 원인이라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탓 이렇게 소제목으로까지 뽑아놓고 그에 대한 근거는 아까 그 부동산 사장님 부동산 사장님은 아니지 그 부동산 아무튼 팀장님 그분의 발언 딱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진짜로. 네, 그렇죠. 대박이다 이건 진짜. 아니 그러면 최저임금 상승 탓이라는 그런 숫자라도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고 그 저 어. 부동산 팀장님 발언 하나인 거예요. 야, 그러니까 분명 잘 찾아보면 자영업자들 중에 최저임금 탓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있는데 성의가 없네. 기자들이 성의도 없어. 숫자도 있는데 안 찾고. 이렇게 모든 사례가 헛다리를 짚는 거는 좀 보기 드문 사례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일단 첫 번째로 놀라운 거는 그래요. 저는 사실 논현동 영동시장이 그렇게 백종원 씨 1호점이 많았고 그게 빠졌다는 사실 지금 처음 알았고. 저도 몰랐는데. 명동도 그래 사드 보복 때문에 힘들 거야. 요것도 그냥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사실 홍대랑 가로수길 그리고 경리단길 이런 데는 사실 임대료가 너무 진짜 심했다는 게 그쵸. 예전부터 이미 꽤 나온 지가 오래된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데 그걸 모를까? 우리 기자님들이 참 이해가 안 되네. 하필이면 홍대 경리단길 가로수길을 잡아서 이런 기사를 쓰는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 딴 데를 잡으면은 아예 독자들이 모를 텐데. 그렇죠. 그리고 속이려면 그렇게 좀 잘 속여야지. 그런 데는 맨날 뭐 젠트리피케이션 뭐 이렇게 엮여가지고 단어가 같이 웃기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항상 그렇죠. 묶이는 동네예요. 어, 젠트리피케이션과 항상 묶이는 동네죠. 홍대, 가로수길, 경리단길. 그렇죠. 지금 망원 상수까지 있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아.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지적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건물주가 무분별하게 임대료를 막 이렇게 올리면은 자영업자도 떠나고 그치. 건물주도 공실 때문에 결국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현실로 드러났어요. 현실로 드러났는데 기사 나오는 건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거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운동하신 분들이. 이거는 주 52시간제랑 최저임금을 때리기 위해서 거의 만들어낸 보도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아니 만들어도 이렇게 허접하게 만드나? 그러니까 홍대랑 가로수길, 경리단길 끼워넣은 거는 진짜 무리수다 이거는.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속이려면은 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노력도 안 하고 이게 무슨. 조금만 진짜 아무도 모르는 동네 가가지고 했으면 그러니까. 그럴 듯하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동네 가면. 아니 숫자라도 뭐 그럴듯하게 뭐 가져를 오든가. 네. 뭐. 어렵네요. 참 어려워요. 예. 뭐 얘기 나온 김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어떤 뜻인지 우리 정확하게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그 상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얘기가 2010년대 초반부터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 이제 낮은 임대료를 찾아서 가난하지만 창의적인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소상공인들이 몰려와요. 낮은 임대료를 찾아서 네. 그렇게 몰려가지고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면 그렇죠. 유동인구들이 그쪽으로 몰리죠. 이제 힙한 거 찾는. 예, 특히 젊은 층을 네, 젊은 중심으로 네. 예. 그러면 이제 건물주들이 막 임대료를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동인구 늘었으니까. 장사 잘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막 그런 공방 같은 데 많이 가는 게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카페 같은 데 돈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뭐 먹고 네.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뭐 하는데. 점점 거리는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데 들어오고 임대료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공방들은 그 임대료 올라가지고 다 떠나고 그러니까 거리에 막
그 스타벅스 이런 데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그 개성과 특색이 전부 사라지고 스타벅스 같은 거밖에 없게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다는 근데 거죠.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를 보러 왔는데 그러니까. 와보니 뭐 대기업밖에 없어. 네. 그럼 여기 올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네, 그래가지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경고해 왔던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정말 재미있는 기사였습니다. 우리 공시영 활동가가 뭐랄까 이런 경제적인 분야의 재밌는 기사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요. 진짜 이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기사를 쓱쓱 올리면서 보다 그냥 보면은 예를 들어서 관심이 없으면은 뭐야 하고 그냥 지나가고 관심이 있으면 피식 웃고 지나갈 만한 기사인데 이거를 자세히 읽어보면 더 웃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나도 사실은 어디서 봤어요. 그러니까 제목 같은 거를 봤는데 아 이거 또 이러고 있네라고 생각하고 안 읽었거든요. 네, 저도 그러고 넘어가요. 제목만 보고 또 이러고 있네 그러면서 넘어가는 건데. 근데 진짜 알고 나니까 더 황당하네 진짜. 어떻게 이런 기사를 기사라고 써?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최저임금 기사인데 최저임금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너무 많아. 최저임금 얘기를 해놓고 최저임금이 없어 기사 안에. 이거 사실 그러니까 어뷰징 아닐까? 제가 어뷰징? 여러분들에게 경제 기사 보는 팁을 좀 드리자면 거기서 문제점을 이제 진단하는 부분 있잖아요. 기사에서. 거기서 무조건 처음에는 최저임금 주 52시간이 나와요. 그 다음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게 진짜 원인이. 진짜 원인이다. 자, 아무튼 그리고 이 기사 조금 다시 진지해지자면 이 기사는요. 만약에 이게 르포 기사란 말이에요. 여러 군데 돌아다녔잖아요. 임대료 높아진대. 르포 기사인데 왜 이렇게 인터뷰가 없어? 아니, 뭐 다른 것 몇 개 있대요. 문제는 그게 최저임금이랑 관계가 없다는 거야. 인터뷰 몇 개 더 있긴 한데. 아무튼 한 문장밖에 없다. 만약에 이 기사에서 그렇게 상가의 상인 몇 분들 많이 쫓아다녀가지고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때문이라는 인터뷰를 몇 개 더 땄어도 이 기사는 부적절한 기사예요. 그렇죠. 저 점포가 비어간다는 거에 근거가 주 52시간제 때문이다라고 하려면은 훨씬 더 많은 정책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가 들어가야죠. 객관적인 이유가 들어가야죠. 그렇게 인터뷰로만 모든 근거를 퉁치는 보도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지난번에 얼마 전에 있었던 저 취재 가능 개혁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 언론 취재 가능이 왜 문제냐 얘기하다가 이 따옴표 저널리즘이 문제다. 무조건 그냥 기자들 필요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발언 따가지고 그거 근거로 갖다 붙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인 또 사례라고도 할 수 있는 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건 별로 재미없는 거고 홍대랑 가로수길을 갔다는 게 제일 재밌다. 안 간 거 아니야? 가로수길은 안 가지 갔어요? 않았습니다. 가지도 않았어요? 홍대만 갔습니다. 홍대만 갔어. 홍대만 갔는데도 그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홍대에 갔다는 것도 웃겨요. 스마트폰 보다가 태연하게 가입했다. 가입이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이주미님께서 법조 기자들의 PD수첩 비판 성명 꼭 그랬어야 했나 편에 1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랄린바이 조미선님 오랜만에 끄적입니다. 독일은 지난 세기인 1966년에 주 40시간 노동을 입법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도 주 40시간 노동이 준비가 안 됐다는 세계무역 11위의 OECD 국가 우리 얘기하는 거군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항상 그런 기사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는데 뭐 독일 역사학자가 쓴 책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치 시대의 독일 노동자는 주평균 42시간 노동을 하다가 노동시간이 47시간으로 늘어서 노예처럼 일했다. 와 대박이다. 우린 지금 52시간인데 그러면 다 전 국민이 개노예네 아주 그냥. 그 노예되는 것도 하도 뭐라 해가지고 또 유예기간 주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나라야 OECD. 욕 나올 뻔했네. 네. 나치도 그렇게 했는데 나치보다 못하던 얘기야. 나치보다 심하다. 네, 우리나라. 우리 죄송합니다. 네. 미련곰탱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러네요. 오랜만이시네요. 요새 일하시느라 바쁠 거예요. 미련곰탱님. 학원에서 근무하는데 요새 올해 성과 계산 및 연말부터 있을 새로운 계획 준비를 하면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지만 어제도 2시간 초과 근무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미탈은 매일 다운받아서 듣고 있다고 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활동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호명해 주시면서 다 또 칭찬을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라고도 해주셨습니다. 네.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수수 염차님 오랜만에 글 남겨용 흐흐. 청정구역에서 오창석 씨가
민원연 후원하자고 말하네요. 진짜로? 네, 민원연 화이팅 해서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네, 그래가지고 민원연 후원하자 이랬더니 다른 막 패널들이 아니 뭐 저널리즘 M이나 들어라 막 이러는 거예요. 거기 또 그쪽 가족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민원연은 후원을 할 만하다. 그리고 아무튼 네.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니까 상당히 네. 감사드리네요. 근데 오창석 씨가 우리 회원이신가? 그거를 잘 모르겠네. 네. 아무튼 한번 너무너무 찾아봐야겠어요. 두 분 다 감사합니다. 옥수유 현찬님도 감사드리고 오창석 씨도 감사드리고 민원연이 없어질까 봐 걱정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없어질까봐 네. 그렇게 빠르게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걱정이 우리 회원을 네. 늘린다면 네. 많은 걱정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또 그럴 리 없어요 하면 또 후원 안 하실까봐 네. 그럴 수도 있으니 후원 많이 해주세요. 네. 평화가 답이다 님께서 TV조선 채널A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없어질 겁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디까지 읽어야 되나요? 노란색 메모지님 PD 수첩을 이제야 봤는데 이 와중에 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을 보도한 TV 뉴스를 몇 개 편집해서 방송에 나왔던데 종편이랑 KBS, SBS 뉴스만 넣었던데요. MBC는 그때 어떻게 했는지 왜 숨기고 있나? 노 대통령 보도를 어떻게 했는지 창피해서 뺀 건 아니냐? MBC도 과거에 잘못한 보도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네. 당연히 MBC도 스스로를 반성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천국의 수님께서 성명서 낸 대법원 출입 기자는 22명 소속 언론사도 알려주셔야죠. 그런 자랑스런 간판들을 마땅히 기억해주는 게 언론 소비자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이거 조사해봤는데 네. 빼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요? 네. 웬만한 메이저 언론사에서 자, 서명 안 한 데가 어디예요? 한겨레 뭐 경향 뭐 이런데요. 한겨레 경향 빠졌구나. 네, 한겨레 경향 빠졌고요. MBC, KBS? 네, MBC도 빠졌습니다. KBS 들어갔나요? KBS도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하여튼, 네. MBC는 거기 사인해놓고 PD 수첩이 그런 보도했으면 좀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하죠 그림이. 뭐 이거 누워서 침 뱉기도 아니고. 서로 싸우자는 거죠. 예.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맥스앤 루비님, 뭔 상이 그런가요? 권력 감시상? 조국? 동아? 크크크 쩝 유유 이렇게. 저 우리가 상 주는 게 아니라 네. 저기 관훈. 관훈이랑 관훈 클럽상. 관훈 클럽에서 그냥 조국 관련된 보도는 그냥 무더기로 다 줬죠. 세 개가 상을 받았어요. 세 개가 공동 수상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관훈 클럽 화이팅. 네. 최철우님께서 공시영 활동가님의 하이 개그는 돌아서야 하면서 웃음이 나옵니다. 크크크. 오늘도 잘 듣고 갑니다. 이거 어제도 공시영활동가 방송에서 이런 댓글이 달리는구나. 예, 저희도 거의 매일 함께하고 있는 저희들도 한참 걸립니다. 이해하는데 웃음 나오는데 한참 걸려요. 네. 공시영활동가 개그 치면은 한참 걸려요. 윤희아빠님, 한국경제가 일부러 그딴 식으로 쓰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은 기사들이 사실 의도가 들어가 있다고 보이죠. 의도가 있는데 그 자기네 어떤 의도와 성향을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내느냐가 문제죠. 박성우님, 관료들과 잘 밀착되고 훈시받은 것만 언론을 통해 착실하게 방송했기에 론스타와 같은 기레기 정신을 보였기 때문에 상을 수여한다. 뭔 말씀하시나 했네. 예. 론스타는 기레기는 아니죠. 언론이 아니죠. 먹튀죠. 예. 거북선님, 경제 망했다고 계속해야 정권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니 계속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도 아예 무시하기보다는 계속 꾸준히 봐야 합니다. 그럼요. 꾸준히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 실제로 몇몇 언론이 진짜 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플레이어로서 뭐 오보나 악의적인 보도나 이런 보도를 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죠. 4분하다님, 정부 발표도 늘공들의 어이없는 짓들이긴 하지만 아쉽게도 경제지민 이름조차 부르기 싫은 일보들이 쓰는 방식은 어떨 때는 몇 명, 어떨 때는 몇 퍼센트로 자기들 취사 선택해서 보도하는 게 현실입니다. 한경도 어차피 쟤네들이랑 동일한 애들이니 똑같은 논조로 쓰는 거죠 뭐. 작년에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 망했을 텐데 왜 아직도 대한민국 안 망하는지 신기하네요 라고 그러니까요. 해주셨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재미있는 또 화나는 보도와 언론계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시청해주셔서 9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뉴스9 뉴스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회원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론 감시는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회원님은 회원님의 정신 건강만 신경 써 주십시오. 민원연은 멘탈이 강한 조직입니다. 봤던 기사도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